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했던 제 삶의 한 남자와 엽기 롤러코스터를 타듯 빠르고 어지럽게 달려온 기막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잔잔한 제 삶에 돌을 던진 남자는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희 첫 만남은 20년 전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정형외과에서 3년차 되어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환자들의 재활을 도우며 살아가던 제가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 매몰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였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고 당분간 물리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남자애가 병원에 올라와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 치료사로 배정되었던 환자분의 이름은 유지욱 씨였습니다. 유지욱 씨는 서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씩은 저와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약하게 시작할 예정이지만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아픈 것을 견디며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아지기 위해 조금 아픈 것을 견뎌주셔야 하는 것이다. 건데요, 그것은 다친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입니다. 짜증스러워서 제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항적으로 토를 낸 고등학생 머리를 뒤에서 쥐어받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환자분인데 녀석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픈 재활치료를 경험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아파하는 유진목 환자분, 이건 좀 참으셔야 돼요. 아파한다고 하네요. 유진목 환자분, 정상적으로 빨리 걸으시라.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웃긴 거니 고등학생은 아파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도 계속 따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편하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떻게 된 건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건가요? 아, 당신도 부모님의 걱정을 받는 아이구나.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뭐죠? 오토바이를 타는 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타고 싶으면 타면 되는 거지. 휴지에 폐기하지 마세요. 어려서 좋겠다고요.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것도 머리에 피도 안 나오는데, 근데 넌 왜 맨날 혼자 병원에 가고 다리도 안 나아지는데? 보조자가 동행을 아예 안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한 염가를 아는 척 그러네. 내가 부모라도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성격도 뭔가 터지는 거 선생님도 그랬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없다고요. 뭐라고요? 그런 건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기어오르는 코딩 기술은 반년 넘게 만나면서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았고, 장난도 치며 약 올리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한날, 고등학생이 병원에 꽃을 가져왔는데, 자, 이거 받아요. 왜 꽃이야? 나 주는 거야. 그럼, 누가 줄 거라 생각해요? 진짜, 내가 줄 거야. 갑자기 왜 창피해하냐면, 그냥 받아. 20대 여자의 직감으로 그곳은 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예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고등학생은 18살이었고 저는 26살이었어서 8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누군가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로맨틱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나는 웃겨서 어이가 없었어요. 대학생도 아니고 이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고등학생인 장동건과 송승, 정우 같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드름 바가지를 차고 까칠한 머리를 한 어린 애가 남자들을 보는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고 저는 고등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저는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니까요. 어느 날 명백히 그와 같은 말을 하니까요. 선생님, 진짜 바보 아니에요. 노력해줘서 2발로 걸어서까지 해주신 걸 알아서 난 바보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르시는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서요. 내가 나를 좋아해? 고등학생, 몇 살이라고 생각해? 26살이에요. 너도 살 만큼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넌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멋진 일상은 마련하겠다더라. 아가야, 이제 다시 학교에 가면 사고 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지요?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두고 봐요. 선생님도 제게 좋아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생은 자신감에서 오지 않아 떵떵거리며 말하더군요. 그 고등학생은 제가 병원을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일 같이 제 얼굴을 보러 왔어요. 어느 날은 바카스를, 또 어느 날은 붕어빵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요. 지쳐서 그만하겠니 했지만 고등학생은 막무가내였어요. 하루는 불러 세워서 말했어요. 야, 고등학생, 너같이 어리고 랄랄이 왜 나 좋아하겠냐? 내가 어떻게 받아줄 건데요? 대학부터 가봐. 대학 가면 만날 거예요. 제가 거절할 변명거리를 찾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칭찬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그러한 사람이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고등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할 때 나를 찾아오던 친구가 공부해야 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오고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등등을 다 말해 주었어요. 금방 정리될 줄 알았던 고등학생의 마음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며 쫓아다니던 고등학생에게는 서서히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은 재수하면서 어렵지만 대학 입학에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변명도 없었고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만큼 고등학생에게 마음이 많이 커져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파릇파릇하고 예쁜 동갑내기 유학생에게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굳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몰래 연애를 시작했어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웃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됐죠.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그가 예전 다친 일 때문에 군대까지 면제받고 26살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품품종 계량 관련 회사에 입사한 그는 첫 월급을 받는 날 제게 말했어요. 남이야,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어. 내 이름으로 받는 첫 월급을 받는 날이야. 고생했어.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됐어. 됐네. 축하해. 너의 나이야. 우리랑 같이 살자. 뭐 같이 살자. 응, 첫 월급 받는 날 꼭 너에게 프로포즈 하고 싶었어. 지금 결혼까지 하자는 말은 못해. 그런데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돈을 더 모으면 결혼식을 올려줄게. 그렇게 지우기는 26살, 저는 34살에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 중인 줄도 몰랐는데 8살나 어리고가 취직한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처음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인정을 받겠다며 밤낮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몇 달 후 부모님은 우리 둘을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지우아, 넌 어리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왜 우리 남이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내 나이 같은 사람.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제가 18살 때부터 남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다쳐서 남이한테 치료를 받은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제가 어릴 때 못 믿어 오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열렬히 사랑해주고 지켜주겠습니다.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을 훌쩍 넘긴 딸년이 어린 남자랑 살든 늙은 남자랑 살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을 일은 아닌 것 같구나. 너희도 성인이니 너희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질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었어요. 엄마 아빠는 지묵이 부모님 쪽에도 허락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지묵이는 복잡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욱이 아버지와 재혼한 후에 지욱이의 친어머니는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욱이는 친어머니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죽었다고만 하더라고요. 더 물어도 말을 해주지 않아 지욱이는 답답했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지욱이를 매우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과 차별을 받은 지욱이는 불화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삐뚤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도 났었고요. 무관심한 아버지와 동생만 챙기는 새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우기는 컷을 당했다고 하네요. 생각하니 안타까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지묵 씨,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알아. 나 반기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노력은 해보고 싶어요. 너희 부모님이 혹시 알아? 내가 예쁜 짓을 하면 너도 예쁘게 받아주실지? 담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은 훨씬 심각해. 난 거의 투명한 인간 같이 살았어요. 나한테 이제 가족은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자기네 집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묵이 어렵게 설득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는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 모르고요. 지우기는 여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며 몇 번이나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두 분 모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집 근처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서남입니다. 제 연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신문만 읽는 아버지와 제 성명도 묻기 전에 연봉을 먼저 물어보시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예상했다고 지우기에게 들었기에 곧바로 대답했어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쪽도 그렇게 능력 있는 편은 아닌가 생각해요. 나이도요. 훨씬 많은 말이 침묵처럼 노처녀 처리 반 담당자는 새엄마는 묘한 기분 나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첫 만남에 무례하게 할 수는 없어 그냥 내내 대답만 했어요.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결정해 대신 뭘 좀 해줬으면 하는 소리는 하지 마. 우리도 생활을 힘들게 알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 둘이 잘 살아 새엄마랑 애가 작자는 지묵이 무시하는 말은 물론 나도 깎아내리고 싶더라고 안 할래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나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내가 쫓겨나 그 집에서 떠났어요. 더 이상한 건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 번도 눈길, 한마디 말도 없던 그 아버지가 있었고 뭐 이런 무례하고 막연한 집안이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는 것 같이 지우기는 고개 숙이고 한숨 쉬었다고요. 내가 뭘 했는지 내게 보이기 싫어서 그랬어? 말해야지 않니? 오히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더 낫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 둘 다 잘 살자고 했었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후회하게 만들자. 우리 정말 잘 살자. 지금까지 나는 싸늘한 대우를 받아오면서 지우기가 그러한 형편에서 살아간 것을 본다니. 그리고 얼마 후에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어졌어. 우리는 작지만 깨끗한 집을 찾아가기로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 즐거운 시간들이었어. 나와 지우기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어. 5년이 흘렀어. 결혼식을 미뤄뒀지만 결국 올리기로 했어. 준비해둔 청첩장을 가지고 지우기에 지불을 했어요. 새어머니가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바람에 우리 결혼식에 지묵이 부모님을 하객으로 초대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는 사정을 다 들으시고 괜찮다며 오히려 지우기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연락 없이 도착한 저희를 보고 새어머니는 반가운 기색 없이 말했어요. 어머, 너희가 웬일이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너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다.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식, 그런 거 할 돈은? 그래도 있나? 보구나. 7월 11일인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7월 10일이라 안 되겠는데 바쁘세요. 그날 중수 상견돼 있는 날이거든요. 도련님도 결혼하세요. 그래, 우리 중수가 편사돼서 잘 나가더니 똑같은 변호사 며느리를 물어오다. 그나 얼마나 예쁘고 싹싹하던 격이 떨어지는 누구랑은 다르게 지기. 이복 동생인 중수도 님은 어머니의 열렬한 교육열에 부응하듯 어한 변호가 되었어요. 지인은 대학교 다니는 내내 친부와 모가 학비를 내주지 않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동생 수한테 온갖 고액 과일을 부착하며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지인은 도련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지만
시어머니가 지우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는지 그 역시 툭하면 형을 무시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서로 살게 지낸 적은 없었어요. 하더라도 저도 도련님 얼굴이라고 사진에서 본 건 다예요. 그런 도련님이 하필 우리 결혼식 날에 같은 변호사 여성 친구네와 상견례를 잡았다니 일부러 알고 같은 날로 잡은 게 아니겠지만 상견례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도 하지 않는 계모가 너무나 얄밉기 그지없더라고요. 7월 11일 드디어 저희는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지목이 부모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계모는 그래도 치고 친척들은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우기는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 부인이 되었으니 나는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기특하네.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직접 품종 개량 사업을 하고 싶어. 괜찮겠어?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할까? 물론 미래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는 자신 있어 잘 해낼 거라고. 그래서 너랑 더 잘 살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나도 내가 자신 있다면 믿어. 우리는 남편이니까. 남편은 그동안 공부한 기술과 연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 조금은 불안했지만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남편은 우리 형편에 맞으면서도 사업을 더 좋은 조건으로 마련하려고 사방팔방 분주히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알아보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늦게 귀가한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게 보였어요. 올해 그를 봐온 나로서는 분명 심각하고 신란 로브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한 거였고 사실은 살아계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말해준 친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기이하게 짝이 없었어요. 남편의 친부는 결혼 전부터 술에 빠져 살았는데 남편을 갖는 바람에 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해요. 하지만 술주정부터 외도까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짓은 다하며 친모를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살던 사람이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날 친부가 술에 취해 친모를 때린 후 친모는 남편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발견한 친부가 아이를 놓지 않으면 둘 다 손 뗄 수 없다고 위협해서 혼자 도망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도망쳐 나간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친모는 어쩔 수 없이 시골로 숨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러자 엄마를 믿고 있던 단지 6살 된 아이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친모가 죽은 소식이 들린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새 엄마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예요. 새 가정만 보살피는 아버지와 계모는 둘째 아들과 달리 남편을 방치했고 남편은 그 무관심과 구박만 가득한 집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찾은 거야? 숨어 살면서도 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대.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멀리서 날 지켜봤던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오토바이 사고 낸 후 재활치료를 다녔던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어머, 세상에 일찍 좀 나타나시기. 아버지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아니라 아들이 내가 잘못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존재를 꿍꿍 숨겼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는 나를 볼모로 삼고 있는 거지 정말 너무하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다 하고. 강원도에 갔다가 숨어 살면서 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농장주 부부가 사망하면서 자식이 없어 땅과 재산을 엄마한테 물려준 후 다시 떠났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나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엄마가 직접 땅을 보여주며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해주었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 정말 놀랍지 않아? 돈조차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너와 상의한 뒤 다시 말을 걸어보겠다고 했어. 그래. 요컨대 이 사건 덕분에 우리의 초기 자본금 중 상당 부분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아끼는 만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리는 강원도입니다.
만약 거기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함께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래. 그래서 망설이더라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당분간 주말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일을 그만두는 위험과 부담을 안겨주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저 또한 강원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성실한 남편은 아이와 저, 그리고 미리 찾은 친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며 발전해 나갔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고생하신 남편의 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참된 시어머니는 제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나도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10년이 지났고 남편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해변 전망을 가진 집을 마련하고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는 품종개량 사업에 성공한 회사의 이야기와 대표의 훌륭한 경영 능력에 대한 소식이 가끔씩 실리기도 했어요. 남이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아름다운 딸도 낳아주고 곁에서 내조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 당신 덕분이라 뭐 어머니도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요.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 정도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짐을 털었어. 그런 마음 갖지 마요. 난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어떤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새어머니였고 네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데 신문에 나왔다는 거라고 해. 그게 진짜냐? 누구세요? 누구야? 시어머니 이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기.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는 사람이 지우기가 신문에 크게 나왔다고 보여주더라. 지우기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너네가 전부지방으로 가버린 것도 어쩜 그렇게 한 말 없이 사사로운 일을 저질렀네. 그동안 우릴 그렇게 속이니까 좋다. 속이 무더기를 다녀 그쪽도 저희랑 연락 끊으시는 것이잖아요. 뭐 그쪽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시부모한테 어디서 가면 그쪽이라 남편이 힘들게 자란 것을 다 알아요. 남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시부모님이랑 소리 듣는다는 게 양심 좀 찔리지 않으세요? 걔가 뭘 힘들게 자 먹을 건 다 먹이고 입힐 건 다 입혀서 키운 건데 내가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 피부치 같이 살들이 보살픈 은혜를 모르기는 바로 침묵아흔기야. 이제야 그 그늘에서 벗어나 있을 만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누가 괴롭힐 거라고 그래. 내가 조만간 찾아갈 테니 그런 줄레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어요. 여태까지 소식 끊고 지내던 그 집에서 남편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이 되었어요. 누가 올 줄 알았겠어요. 계모의 전화 이후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하는 통에 우리 부부는 미치고 팔딱 뛰어오르셨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누구세요? 저 중수입니다. 지우 형의 동생 중수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말씀 들었습니다. 형, 사업 얘기예요. 사업이 커질수록 끼고 있는 변호사도 있어야 트러블이 났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변호사 찾을 정도로 급한 일이 없어서요. 심지어 어느 날은 말이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이에요. 저, 중수 씨, 안 사람이에요. 너무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한번 대하지 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변호사라 워낙 바쁘시군요. 여태껏 못 찾았는데 배웠네요. 아내, 우리는 한 식구인데 여태까지 얼굴 한 번 못 본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말인데 찾아뵙고 드릴 말이 있어서요. 언제가 시간 괜찮으세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못 본 동안이 저는 없고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결혼한지도 몰랐던 남편의 이복 동생 그리고 와이프까지 가족을 운운하며 연락을 해오는군요. 성공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어요. 매물차에 등 돌릴 때는 언제든 지금 와서 우리 덕을 볼 심산이 아니라요. 일부러 전화를 안 받게 하기라도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의 사업 추진 상승은 멈출 줄 몰랐어요. 강원도에는 저와 어머니의 명의로 집과 상가를 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까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 가족이 다시 서울로 이사 가기를 희망했는데 아파트를 전세로 놓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살자고 서울로 다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에게 여기 공장 관리를 맡기고 저는 서울로 나가서 확장을 더 하고 싶어요. 지난번 연락 온 회사에서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괜찮겠어요? 그럼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가 본점이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며 성장해 나갈까 생각해요. 어머니는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함께 모시고 가고 여기에 계십다고 하면 이 집에서 살면서 상가월세로 생활하시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고민하신 끝에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함께 서울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딸은 할머니와 헤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과 딸이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방집을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생각하니 밤에 보이는 한강 야경이 황홀하게 느껴져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 때문에 피곤하시다며 먼저 자리에 누우셨고 남편과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소혜가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겠지요. 서울 사람들은 워낙 깍쟁이들이 많아서 시골 출신을 조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소혜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학교 쪽에 이미 손을 써 놓았어요. 잘했네요. 역시 우리 마누라. 그때였어요. 인터폰이 울린 거예요. 네, 48,015번째입니다. 경비실은 밤늦게 다니는 것을 죄송하단 게요. 어떤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오셔서 막무가내 사모님 댁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어요. 유창호 진아선 씨를 아시나요? 인터폰 너머로 남편의 친부와 계모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늦은 밤에 경비실에서 난동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리며 귀찮게 굴도 안 되어서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라고 하였어요.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울리며 문을 열자 두뇌회가 거칠게 밀치며 들어왔어요. 한방중에 이게 무슨 짓이냐. 세상에 어떻게 말 없이 서울에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사서 와놓고 감히 우릴 모른 척해. 우리가 왜 이사 온다고 알려줘야 하는데요.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러세요? 목이 패연 망덕한 놈. 내가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 취급해. 아버지도 지금까지 연락 없이 잘만 살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아버지 대접을 받으려 하세요? 내가 너를 키워놓은 것도 얼마나 한데 대가리에 피 좀 말랐다고 이제서야 부모를 내쳐. 양심 없으시네요. 부모라 NH. 어머머, 이 침묵이 정말 웃기네. 아니야, 이건 남이 내가 조정한 거야. 정말 여자가 제대로 들어오면 집이 정리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그때부터 남이 너를 만났다고 집에 와서는 이 정리를 망치곤 했어. 너란 내가 다 시킨 거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시키고 조종했다고 그러세요? 그만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둘 다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나가긴 어디로? 너 키워준 값 지금이라도 받아야겠다. 뭐라고요? 키워준 값이 절 뭘 어떻게 키워줬는데요? 그래, 더 이상 말도 안 하마. 내 집 당장 넘겨라. 너희는 원래 이런 집에 어울리지도 않아. 내 동생은 잘 나가는 변호사 부부인데 아무렴 충수충수 처지 집이 더 어울리지. 우리 줄 것도 없이 그들에게 맡겨놨거든. 깨끗하게 넘기려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집을 거주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당신이 이렇게 따져들 필요도 없고 중상한 처로서 합법적으로 이 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이유로 남편의 친부와 계모가 무리한 논리로 집을 무조건 넘겨주라고 싸우는 건 집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이 당신의 아이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받고 모욕당했는지 잊혀졌나 봐요. 또한 우리 집을 동행자들에게 넘겨주라고 한다고 NH 소란이 계속되었고 2명은 심지도 벗지 않고 거실에 들어와 누웠어요. 만약 쫓을 수 있다면 쫓아냄으로써 집을 넘긴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나가니까 맞아. 지옥이네. 돈 많이 벌었나? 내가 뭐 딴 거 바라니? 이 집만 내놓으라니까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주방침에서 얼른 소금을 찾아 2 노인네에게 뿌려댔고 말았거든요. 어머, 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남편이 뭘 그렇게 당신 애들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제 와서 이 난리예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게 지낸 거 다 알아요. 둘째 아들만 귀한 자식 취급하고 우리 남편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생각을 부리냐 말이에요. 얘가 미쳤나 하는 감이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몸싸움까지 날 듯 소란스럽던 그때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의 방문이 문 안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 문이 열리자 남편의 어머니가 부들거리며 들어와 계셨다. 친부는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을 여러 번 비비며 주변을 쳐다보고 있었다. 귀신이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자식과 사위를 쏘아보며 말했다. 나 또한 인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랐다. 참호, 당신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구나. 아들 집을 빼앗으려고 다시 왔나요? 당신은 뭐야? 이미 죽었잖아. 맞아. 죽었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잊어버려 다시 왔어요. 뭐, 아니, 저 여자, 누구야? 내가 친모에 걸린다. 이렇게 정돈된 문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편네야, 내가 내 금쪽 같은 새끼를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다고 친모지목이 친모는 죽었다고 했는데,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죽었다고 들었어. 죽은 당신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있는 거냐고 내 시신 확인했어. 뭐, 혹시나 당신이 올까봐 거짓으로 꾸며 놓은 제사집에 관련 서류 있으면 보내라고 꼴랑 전화 통했다면서. 아무리 내가 싫고 미워서 날 때리고 욕보였어도 당신은 아들을 낳고 산 여자인데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지무기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남의 자식 때 아됐냐고. 그럼 당신 전 부인 안 죽었던 거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시신은 확인 못했지만 죽었다고 그랬어. 잠깐만. 그럼 지붕이랑 남이 너. 여태까지 우리 속여온 이 여자와 함께 지냈던 거래. 이 여자가 아니고 제 어머니의 당신이 아니라 정말 제 친어머니라고 우리가 누구와 살든 당신들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날벼락이었어요. 모으신 신발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다 죽었다고 해서 믿고 혼란스러운 결혼에 애까지 얻고 살았더니 멀쩡하게 살아있지를 나타냈나요? 돈 많은 자식 새끼에게 집 전부를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뿌리셨는데 아이고 나는 억울해서 분노가 치솟아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 뭐가 억울한지? 진짜 억울한 건 내가 인간한테 애까지 못 데리고 도망치던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팍팍 찢겨진다. 모두 차가울 때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와 사랑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모는 발을 질질 끌며 완전히 억지로 나가는 사람처럼 나갔어요. 나미야는 정말 놀랐을 테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 난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에미가 좀 놀랐을 것 같구나.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 세상에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을 뿐이에요. 이 집을 내놓으라니. 그러게나 말이야. 저 못된 신포 계속 갖고 살면 지옥에 가서도 벌을 톡톡히 받을 거다. 우리는 다음 날
집안의 혼킨 자료와 그동안의 엄청난 통화 녹음들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제출하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그들을 신고했어요. 처벌 여부를 떠나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남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 후로 다시는 두 노인과 동생 부부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비서를 통해 알아본 것으로는 동선 집안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재혼한 부모라 해도 전 부인이 자신의 입으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다니 모질에 대한 친부 얘기를 듣고는 치를 떨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동서를 이혼시키고 동서를 포기할 수 없던 서방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히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애지중지하며 예쁘게 키우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채가 되었다고 하네요. 두 노인 내도는 그 후로 헤어졌을지도 모르고요. 동네 사람들은 신부는 가끔씩 술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갈 뿐이며 계모는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특별하시다. 서울과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와 시골 라이프를 둘 다 즐기시며 손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지내고 계신다. 요즘 손자는 K-팝 가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춤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부부는 13년 만에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된다. 남편의 사업도 매우 잘 되고 있어서 노후를 위해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예전에는 여드름으로 고민을 했던 20대가 한때 까칠하고 바가지였던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버렸다. 이런 그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했다가도 이제 애틋하게 웃음 짓게 된다. 생각해보니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딱 봐도 나이가 차이 나면서도 너무 연하게 생긴 것 같아.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리지만 용감한 나는 구해주었나 봐. 평생 감사합니다. 연하 남편님이 되면서 최선을 다해 모시고 살아. 이게 나보다도 어린 부부는 아직도 때때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그때는 저 어린 남자애와 함께하는 것이 묘한 미래일 줄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서로를 빛나게 하는 부부가 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요즘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빛나는 사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로 가득할 거예요.